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른 나라 침략한 적 한 번도 식민지 만드는 적도 우리 힘으로만 여기까지 올라온 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딱 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예요.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름이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고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우리나라가 위대한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개 식민지 국가였다가 독립을 한 나라들 가운데 70년 만에 이렇게 세계 경제 규모 12, 5천만, 3만 클럽 7위, 그 다음에 국민소득 28위, 이렇게 식민지 국가에서 70년 만에 이렇게 올라온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하나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리고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민주화를 이룬 나라도 대한민국 하나라는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한번 길게 설명하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되게 왕조 시대를 전 세계가 있었어요. 왕조 시대. 다 왕조였잖아요. 다 왕조 시대. 그 왕조 시대에서 제국 시대로 넘어가요. 우리 이 왕조, 조선 왕조에서 대한제국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고종 황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은 우리는 대한제국의 시절을 갖고 있었어요. 제국. 그러니까 일본 제국, 독일 제국, 영국 제국, 다 제국의 시대를 다 거쳐요. 제국의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동시에 다 독립을 해버려, 전 세계가. 그럼 독립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오는 게 뭐냐면 독재야. 군사 독재. 그 독재 시절을 거치고 그 다음에 민주화 시대를 거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왕조 시대에서 제국 시대, 식민지 시대, 독재 시대, 군사정권 시대, 민주주의 시대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거를 다 극복을 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는 그거는 꼭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아팠죠. 근데 다른 나라를 비추어 본다면 그 아픔도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훨씬 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잠깐 좀 할게요. 영상을 라디오처럼 편하게 틀어놓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나라가 2018년을 기해서 3만 불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3만 불 시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3만 불이 됐다고 국민이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3만 불이 된 것에 대한 의미를 낮출 수도 없어요. 이 3만 불의 시대에 맞게 우리의 모습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국민소득 5천만, 인구 5천만 넘는 나라 중에 3만 불이 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7나라밖에 안 돼요. 전 세계에서. 조금씩 잘 사는 나라들이 있죠. 근데 인구 봐야 500만 명, 700만 명, 이런 상태에서 이 4만 불, 5만 불 하는 거하고 5천만 명이 넘는 상태에서 3만 불이 넘는 거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5천만 명이 넘는 나라에서 3만 불이 넘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냐? 첫 번째는 당연히 미국이죠. 미국은 국민소득이 6만 2천 달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2배 더 잘 살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인구가 3억 3천만 명 정도 돼, 미국이. 3억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불법 이민자까지 합치면 거의 4억 명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중국에 가면 인간들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정말로 인간 천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도 인간들이 바글바글해요. 그 뉴욕 맨하탄에 가보면요, 정말 이렇게 사람이 많을까? 그러니까 미국도 사람이 땅이 워낙 넓어서 그렇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예요. 미국은 경제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면 18조 달러예요. 개념이 잘 안 쓰죠?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얼마냐면 1조 2천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규모가 18배 큰 거야. 그러면은 일본은 이제 세계 2위 3만 달러 넘는 상태에서 5천만 명 넘는 나라가 두 번째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이 국민 소득은 4만 한 2, 3천 달러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인구는 1억 2,600만 명, 1억 2,600만 명. 우리 5천만 명에 1억 3천만 명이면 인구가, 내가 며칠 전에 일본 갔다 왔어요. 바글바글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이제 일본은 뭐가 문제냐? 노인이 3,500만 명이에요. 65세 이상이. 내가 배를 타고 잠깐 여행을 했었는데, 한 500명이 배를 탔는데, 젊은 사람은 나밖에 없었어. 나밖에 없었어, 젊은 사람은. 할머니들이 전부 이러고,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연을 잠깐 봤었는데, 얼마나 힘들면은, 웨이터가 할아버지가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등을 대. 그럼 웨이터 등을 짚고 쓰는 거야. 그리고 웨이터 등을 대갖고 계속 자기 방까지 가는 거야. 뭐 그 정도면 양호하지. 휠체어 타고. 그러니까 일본은 완전히 늙는 나라예요. 완전히 늙는 나라예요. 애는 안 낳고 나라는 늙어가는 나라.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희망이 많은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미국은 애들도 많은 나라예요. 미국은 지금 노인들도 많지만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미국이. 그래서 미국은 1947년부터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거죠. 패권이라는 게 뭐냐면은 다른 나라들보다 압도적으로 힘이 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계 유일의 국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1947년 이후로 미국은 이제 좀 우리가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은 여기는 원래 프랑스 땅이었어. 프랑스에서 땅 사고, 요거 원래 누구 땅이야? 러시아 땅이었어. 여기도 땅 사고, 그 다음에 요 멕시코, 요 캘리포니아, 여기 LA, 여기가 멕시코 땅이었는데 이거는 전쟁에서 뺐고, 이거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이래갖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전 세계에서 이 지하 자원에 여기는 밀밭, 여기 자원들, 그 다음에 여기 공장들, 플로리다, 하여튼, 미국은요, 여기는 봄밀이 나오고, 여기 가을밀이 나와. 그래서 1년 내내 밀이 나와. 1년 내내. 그러니까, 세크라멘토에서 오신 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가보면은, 1시간 동안 벼밭이에요. 1시간 동안. 우리가 미국에서 그냥 1시간이라는 게 자동차 타고 1시간이 아니라 비행기 타고 1시간 동안 벼밭이에요. 이게 상상이 안 가죠? 네.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패권 국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귀향 얘기가 이제 나왔으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유럽, 이 나라를 전부 다 이겼으니까 독일 이런 나라를 전부 뭘로 할 수 있었느냐면 식민지로 만들 수가 있었어. 승전 국가니까. 근데 미국은 그걸 포기를 해요. 그전에는 전부 식민지를 만들었는데 미국은 포기를 해. 그리고 미국은 어떤 생각을 잘했느냐면은 이 다른 나라들한테 달러를 계속 줘. 그리고 달러를 주고 우리한테 물건을 갖다 팔으라고 그래. 네, 그래갖고 여기서 물건을 사고 달러를 주고 물건을 주고 달러를 주고 그래갖고 이 나라도 발전시키고 계속 다른 데서 좋은 물건 들어오니까 나라는 풍요롭고 자원은 많고 석유는 또 셰일 석유가 나와갖고 지금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은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라 미국이에요. 미국. 석유 많지, 밀 많지, 벼 많지, 나무 많지. 하여튼 당분간 미국을 이길 수 중국이 따라가려고 그랬죠. 중국이 따라가려고 했는데 한 2014년, 5년에 미국이 16조 달러, 중국이 15조 달러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미국이 이것들 봐라. 그래갖고 들이잡기 시작했어. 그래갖고 중국이 이제 12조 달러로 떨어졌어. 그리고 여기 18조 달러 확 떨어졌죠. 확 떨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은 기축통화라는 게 있어. 기축통화. 우리가 달러를 기축통화로 써요. 엔화를 기축통화로 써요. 달러, 엔화. 세계적으로는 기축통화라는 뭐냐면 자기 돈을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어. 찍어내도 그거 다 인정이 돼, 그 돈이. 근데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계속 돈 찍어내잖아요? 그 우리나라 돈을 안 받으면 소용이 없잖아. 근데 여기 계속 찍어낼 수가 있어. 나라의 신용 등급으로.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죠. 경제, 군사는 전 세계하고 싸워도 미국이 이겨요. 전 세계하고 싸워도.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이 북한, 반으로 안 나눠놨네. 북한이 미국하고 싸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한 3시간 정도만 항공모함 양쪽에다 갖다 항공모함 대놓고 여기 3시간만 쏟아 부면은 여기는 없어져요, 북한은. 그러니까 미국한테 도전할 수 있는 나라는 지금은 한 나라도 없다. 거기에 우리는 제2의 경제력을 지니고 있는 일본을 옆에다 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세 번째는 어떤 나라가 국민소득 3만 달러에 5천만 명이 넘느냐? 그 다음 바로 독일이에요. 독일. 독일이 4만 7천 달러에 인구는 8천만 명. 여러분들 여기서 독일이 인구가 많은 게 아니라 누가 인구가 많으냐면 일본이 인구가 많아요. 일본이 굉장히 큰 나라예요. 우리 남한보다 4배가 크니까. 그리고 제가 한 2박 3일 동안 일본을 여행해 봐도 나라가 커요. 확실히 커요. 4위는 프랑스예요.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2천 달러고 인구는 6,700만 명. 5위는 영국이야. 인구는 6,400만 명에 국민소득은 4만 달러 정도 돼요. 그 다음에 6위는 이탈리아야. 국민소득 3만 3천 달러에 인구는 6,200만 명. 그 다음이 대한민국이에요. 1인당 국민소득 3만 1,800달러 올해 된다고 그러죠. 인구는 5,100만 명. 군사력은 우리나라가 세계 7위. 우리 텔레비전 보면 맨날 찌질이 나라인 줄 알잖아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대단한 나라인지 이게 좀 우리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이 나눠진 나라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걸 달성했다는 건 일단은 대단한 거예요.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게 잘 사는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신부님 말하면 대단한 것 같은데 근데 잘 사는 기준을 좀 바꿔버리고 우리가 쫙 떨어져요. 28위로. 국민소득으로만 따지면은 모나코가 1위야. 모나코. 거기 카지노도 있고 이래갖고 나라는 우리 평창만 할까? 평창 읍내만 할까? 그래서 국민소득이 높아요. 2위는 노르웨이예요. 8만 2천 달러. 10만 달러 왔다 갔다 해, 통계가. 근데 노르웨이는 내가 다시 한번 강의를 할 거예요. 노르웨이가 왜 잘 사는 나라인가? 노르웨이가 그 북극해 석유가 꽉 찼어. 근데 이 석유를 흥청망청 쓰지 않고 이 석유 개발을 잘 해갖고 뭐를 하느냐면 각 세계 은행마다 투자를 기가 막히게 해놨어. 그래서 이 나라는 지금 노후 대책 앞으로 몇 년 동안 할 거에 대한 돈을 얼마나 모아놨느냐면 1,200조 달러를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모아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죠. 무시무시한 거죠. 1200조 달러가 아니라 그 돈이 1200 아까 미국이 18조 달러라고 그랬잖아요.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1100조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이 사람들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던 나라예요. 똑같은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거의 노르웨이하고 베네수엘라하고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 나라는 투자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 국민들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국가에서 돈 줄 테니까 니네들 흥청망청 쓰라고 그래갖고 하다못해 연필 공장 하나 없는 나라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그렇게 많은데도 거지 나라가 된 거고 노르웨이는 우리 이 좋은 석유를 가지고 미래에 투자하자라고 미래에 투자하는 나라예요. 극명하게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잘 사는 나라가 스위스 8만 천. 스위스에서 누가 공부를 하냐면 김정은, 김여정 공부를 해요. 그 스위스에서 5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온 게 뭐겠어요? 자기네 나라하고 상황은 비슷하거든. 스위스도 전부 다 산악지역이거든. 북한도 전부 산악지역이고. 근데 이 스위스라는 나라는 기가 막히게 잘 사는데 자기네 나라 생각해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김정은이가 왜 저렇게 털고 나오는지 그 유학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여기 뭐 외국에 지금 계신 분들도 오시겠지만은 내가 외국에 그것도 잘 사는데 5년만 살다가 들어오면은요 생각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김정은 국방위원장 내가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느냐고. 쉽진 않겠지만은 아니 분명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유학이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룩셈부르크 7만 6천, 카타르가 7만 5천, 아이슬란드가 5만 6천, 덴마크가 5만 6천, 미국이 5만 6천. 여기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모나코를 빼고 이 모든 나라들이 어떤 나라야? 추운 나라. 따뜻한 나라 중에서는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추운 나라, 또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들이 잘 살아요. 참 이상하죠? 그 다음에 스웨덴, 호주 5만 4천, 아일랜드 5만 2천, 싱가포르가 유일하게 5만 1천 달러예요. 싱가포르가. 그 더운데. 근데 이 싱가포르는 말라리아도 퇴치하고 하여튼 이 국민 수준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싱가포르가. 그 다음에 네덜란드 4만 6천, 오스트리아 4만 5천, 핀란드 4만 4천, 캐나다 4만 3천. 어쨌든 이러면서 우리나라는 28위예요. 이 달러로만 따지면. 근데 인구수를 합치면 7위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인구수하고 쭉 합치면 우리가 누구한테 밀리냐면 인도가 12억이잖아요. 브라질이 거의 1억 한 6천 되거든요, 인구가. 그 다음에 호주는 인구는 3천만 밖에 안 되는데 국민 소득이 높아요. 그리고 우리보다 좀 나아요. 그 다음에 중국 13억.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 왔다 갔다 해요. 또 어떨 땐 멕시코하고 우리나라하고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러냐면 러시아도 인구가 1억 4천, 멕시코는 인구가 1억이 넘거든. 그래서 국민 총생산 규모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경제력으로는 세계 12위 정도 돼요. 자, 이제 구분이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돼요. 5천만 명 넘는 나라 중에서 3만 달러가 넘는 나라는 세계 7나라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들어간다. 왜? 우리나라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근데 1인당 그냥 국민소득으로 따지면 조그만 나라까지 뭐 노르웨이, 핀란드 다 500만, 600만 밖에 안 하거든요. 인구가. 그런 나라, 우리는 5천만이니까 그 나라보다 10배가 인구가 많잖아요. 그런 나라들하고 국민소득으로 따지면 우리는 28위로 떨어진다. 근데 28위 떨어지는 것도 240개 나라 중에 28위니까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근데 이게 또 전 세계 경제 규모로 따지면은 못 사는 나라지만은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크다. 그 사이에 중국도 들어오고 인도도 들어오고 브라질도 들어오고 러시아.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인도네시아가 우리를 앞설 거라고 그래요. 인도네시아가 우리를. 그는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앞서는 거. 참 좋은 일이 하나 있어요. 베트남의 인구가 1억이 넘어요.
1억이 넘으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대국이라고 표현해요. 대국. 근데 일본도 1억 3천만 정도 되니까 대국이죠. 베트남도 1억이 넘으니까 대국이에요. 우리나라 수출입 교역 대상 3위가 베트남이에요, 지금. 1위가 중국, 2위가 미국, 3위가 베트남이에요. 놀랍죠? 예. 제가 베트남 가고 제일 놀란 게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그리고 제일 놀란 거는 초등학교 앞에 수업 시간이 끝나면은 그 애들을 기다리고 있는 부모들이 오토바이를 어마어마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 그래갖고 애들 끝나면 그러니까 교육열이 대단한 거예요. 교육열이. 근데 거기에 더 기가 막힌 거는 박항서 감독이 이번에 우승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베트남을 10년 만에. 그래갖고 내가 난 그 시합을 직접 계속 봤는데 내 말이 그 텔레비전 보면서 저 박항서 감독이 100억 달러 물건 팔았다는 거야. 100억 달러.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한 건지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죠. 어쨌거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우리나라가 위대한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되게 식민지 국가였다가 독립을 한 나라들 가운데 70년 만에 이렇게 세계 경제 규모 12, 5천만, 3만 클럽 7위, 그 다음에 국민소득 28위, 이렇게 식민지 국가에서 70년 만에 이렇게 올라온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하나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리고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민주화를 이룬 나라도 대한민국 하나라는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한번 길게 설명하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되게 왕조 시대를 전 세계가 있었어요. 왕조 시대. 다 왕조였잖아요. 다 왕조 시대. 그 왕조 시대에서 제국 시대로 넘어가요. 우리 이 왕조, 조선 왕조에서 대한제국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고종 황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은 우리는 대한제국의 시절을 갖고 있었어요. 제국. 그러니까 일본 제국, 독일 제국, 영국 제국, 다 제국의 시대를 다 거쳐요. 제국의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동시에 다 독립을 해버려요. 전 세계가. 그럼 독립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오는 게 뭐냐면 독재야. 군사 독재. 그 독재 시절을 거치고 그 다음에 민주화 시대를 거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왕조 시대에서 제국 시대, 식민지 시대, 독재 시대, 군사정권 시대, 민주주의 시대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거를 다 극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은 나도 강의 때 독재 전두환 욕도 하고 노태우 욕도 하고 이명박 욕도 하고 박근혜 욕도 하고 또 이승만 욕도 하고 막 옛날에 조선 왕조 욕도 하고 그냥 일제 식민지 나라 뺏긴 그 기가 막힌 국민의 그 역사 인식이 없는 욕도 하고 참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는 그거는 꼭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아팠죠. 근데 다른 나라를 비추어 본다면 그 아픔도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훨씬 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잠깐 좀 할게요. 어쨌든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수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해. 아프리카는 제가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아프리카는 언급의 대상이 안 되죠. 그 중에 포르투갈에서 독립한 브라질은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큰과 동시에 거의 미국하고 같은 환경이야. 미국하고. 전부 다 끝도 없는 초지, 끝도 없는 밀밭이고 끝도 없는 평원이야. 브라질이 자원도 많고
그런데 브라질이 리우데자네이로라고 예수님 이렇게 상 서 있는데 알죠? 네. 그 텔레비에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예수님 상 있는데 알죠? 리우데자네이로라고. 이게 뭐냐면 자네이로가 제뉴어리 1월에 리우가 강이야. 그래서 리우데자네이로는 1월의 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항구예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중에 하나라고 그러기는 하지만 내가 여길 가보니까 기가 막혀. 어떻게 기가 막히냐면 그 해변에서 약간 해 떨어지고 나서 해변에서 놀면은 갱단들이 와갖고 무조건 붙잡아갖고 무릎 꿇혀갖고 때리고 돈 뺏어요.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아. 그냥 밤에 해변에 나가서, 아니 해변이 아니고 멀쩡한 대낮에도 그러는 거야. 멀쩡한 대낮에도. 내가 여기 강의를 갔는데 신부가 신호등이 딱 교차로로 있는데 빨간불인데 확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지나가는 게 아니라 모든 신호등에 빨간불이 그냥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그 젊은 신부님이었는데, 아니 여기 왜 신호를 안 지키고 빨간불이 확 지나가느냐고 그랬더니, 신부님 여기는 빨간불이라고 쓰면 강도가 바로 창문 깨고 총들이 돼가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빨간불이라도 그냥 지나가는 게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그리고 경찰도 전혀 그거 신호 어겼다고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경찰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1,500명이래요. 경찰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1,500명. 그리고 경찰이 130명이 갱단총에 맞아 죽었대. 그러니까 이 브라질이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다고 하지만, 물론 룰라 대통령 이후는 지금 완전히, 하여튼 군인이 와서 치안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70년 만에 이렇게 식민지에서 이렇게 안정된 거와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요, 대한민국은요 지금요 기가 막힌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쁜 상황이 아니라 좋은 상황으로. 물론 며칠 전에 젊은 친구가 아깝게 목숨을 잃었어요. 그럼 이 비정규직 그런 걸 보면 참 가슴이 아프고 아리지 보면은. 근데 이것도 우리가 잘 아니 우리 어렸을 때 비정규직이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명태 들어봤어요? 구조조정 들어봤어요? 어렸을 때? 못 들어봤죠? 나도 못 들어봤어. 나도 어렸을 때. 비정규직이 어디 있었어? 근데 이게 뭐에서부터 나오느냐 하면은 대처 수상하고 레이건 대통령이 신자유주의라는 것을 추진을 해요. 신자유주의는 뭐냐 하면은,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식민지를 건설해갖고 거기에서 사람도 갖다 쓰고 노예로 갖다 쓰고 물건도 갖다 팔고 자원도 뺏어오잖아요. 식민지라는 것을 해갖고. 근데 지금 시대는 식민지를 할 수가 없잖아. 그 정도로 이제 이 민족들의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식민지 쉽지가 않아. 나라를 무력으로 빼앗는 거는. 그러니까 저 나라한테 뭘 좀 뺏어오고 싶은데, 우리나라의 삼성, 현대차 얼마나 건강해. 우리나라 이 주식을 사고 싶은데 법적으로는 외국 사람은 못 사게 돼 있는 거야. 저거를 어떻게 좀 뚫으려고 그러는데 뚫을 길이 없는 거야. 뚫는 그 주의가 신자유주의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그러니까 돈 많은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 우량 회사를 살 수 있는 게 신자유주의야. 거기다 IMF가 딱 터지고 나니까 그때서 자금을 지원해주면서 니네들 우리 삼성 주식 살 수 있도록 법 개정해라. 그래갖고 개정한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주식 삼성 50%를 외국인일 거예요. 지금 50%가 다 갖고 간 거죠. 현대 거도 마찬가지고. 그게 신자유주의야. 그러면은 그 IMF에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면 이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니까 뭐를 해? 비정규직을 써라. 그 다음에 구조조정을 해라.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구조조정, IMF의 명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슬픈 이 현실들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그 신자유주의부터 이해를 해야 돼. 그 다음에 IMF, 세계 구제 금융 그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기가 막히게 억울하고 분한 상황이 벌어지는 현상에 대한 왜 지금 이 사회가 저렇게 비정규직을 쓰고 하청을 주고 하청업자들이 저 고통을 겪는 이유는 바로 미국으로부터 영국으로부터 시작한 신자유주의 때문에 그래요. 신자유주의라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인데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아니라 자본이 많은 기축통화,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가 마음에 드는 다른 나라 기업을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그런 게 그래서 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소국가, 제3국가가 고통을 겪는다. 지금 우리나라가 약소국가도 아니고 제3국가도 아닌데 우리나라가 이 정도 고통을 겪을 정도라면 다른 나라는 말할 것도 없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는지. 어쨌거나 하여튼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이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겪는 거야. 두 번째로는 멕시코. 멕시코는 여기가 멕시코예요. 멕시코도 어마어마하게 나라가 큰 나라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국경에다가 장벽을 쌓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 국경에다가 장벽을 그러니까 LA의 식당에 가면은요 인디오 멕시코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요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뭘 드시겠습니까? 물어봐요. 아니 멀쩡한 저기 뭐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멕시코 사람인데 뭘 드시겠습니까? 아 김치찌개 기다려주세요. 가요. 그러니까 그냥 그 넘어온 사람들이 그래도 넘어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게 미국이거든. 그러니까 트럼프가 장벽을 쌓겠다는 거 못 넘어오게. 그럼 멕시코라는 나라, 이 멕시코라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경제력이 비슷비슷해요. 그런데도 가보면 거지 천지야. 나라 전체가 거지야. 나라 전체가. 다음 달 내가 14일 날 멕시코 과달루페 성모 성지 순례를 가는데 내가 가서도 얼마나 위험을 느끼는지 몰라요. 정말 지독하게 판자촌들이 그냥 늘어서 있어. 그냥 이렇게 성 티티오칸이라고 그 피라미드가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더 큰 피라미드가 있어요. 거기 그 길을 가다 보면은 전체가 판자촌이야. 전체가. 그냥 판자촌이야. 근데 그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경제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이건 뭐, 말할 수도 없을 만큼 크죠. 빈부의 격차가. 우리나라가 뭐, 빈부의 격차가 있다, 없다, 이거는 내가 지금 강의 때 내가 다 가본 나라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나라가 인도는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 훨씬 커요. 근데 문제는 인도는 1947년에 독립을 해요. 1947년. 여기가 인도가 1947년. 누구 때문에 독립을 하느냐? 마하트마 간디 때문에 그래. 마하트마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위대한 영혼을 가진 간디를 얘기를 하는 거죠. 간디는 비폭력을 해요. 그리고 물레를 해요. 물레를 여러분들 간디 영화 보면 간디가 이렇게 물레 잡는 거 보시죠? 네, 그 물레라는 게 뭐냐면 영국에서 만든 옷을 사지 말자. 그래갖고 국산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국산 애용 그거 하듯이 이게 왜 그러면은 제국주의들이 이 영국이 어디 갔어? 영국 넣지도 않았네. 영국이 왜 인도를 식민지로 했느냐? 자기네도 옷을 많이 만들어놨어. 이거는 산업혁명하고 연관이 돼요. 산업혁명이 되면서 증기로 그냥 이 벨트로 옷도 많이 만들어내고 물건도 많이 만들어내고 엄청나게 대량으로 생산을 했어. 근데 물건을 팔 때가 있어야지.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식민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갖다 파는 거야. 그 식민지에서 또 자원을 뺏어가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엄청나게 이 공업화가 되어 물건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팔 데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갖다 다 파는 거예요. 땅 다 뺏고, 여기 동남아시아 다 뺏고, 일본은 이렇게 뺏고,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러는데, 나는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여러분들 절대 표현하지 마세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아니야. 그러면은 영국의 식민지는 어디였느냐? 미국이 식민지였어요. 이집트가 식민지예요. 이집트 식민지. 내가 이거를 얼마나 많은 나라를 했는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식민지, 바레인 식민지,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인도 방글라데시 식민지, 그 다음에 브루나이, 도미니카 공화국 식민지, 피지, 여기 피지 식민지, 잠비아, 내가 다니는 잠비아도 식민지, 가나도 식민지, 그 다음에 홍콩, 인도 식민지, 홍콩 식민지, 아일랜드, 여기 위에 아일랜드 식민지, 자메이카, 예멘, 캐나다도 식민지였어요. 캐나다. 지금도 영광에 속해요. 캐나다, 호주 식민지, 카타르, 그 다음에 쿠웨이트 식민지, 이쪽 식민지, 그 다음에 말라위는 여기 바로 위에 있어요. 말라위,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식민지, 말타, 모리셔스, 여기 모리셔스가 있어. 모리셔스 식민지, 나이지리아, 어마어마하게 크죠. 나이지리아 식민지, 르완다, 파푸아뉴기니, 이게 파푸아뉴기니 이쪽인데, 파푸아뉴기니 식민지, 그 다음에 시에라리온, 짐바브웨, 싱가포르, 스리랑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저 맨 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식민지, 콩가, 스와질랜드, 수단, 투발루, 우간다, 아랍에미리트 식민지예요.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쓰고 착취한 거예요. 그 중에 인도는 200년 동안 한 거예요. 인도는. 어쨌든 1947년 간디에 의해서 독립이 됐는데 문제는 이 나라는 이 인도도 가보면은요 거지 천재. 그냥 길에서 우리 카드보드 박스라 그러지, 골판지 그거 깔고 그거 덮고 자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가보면은 기가 막히죠. 그러다가 한 5도까지 내려가면 얼어 죽고. 근데 경제 규모는 누구보다 커? 우리나라보다 커요. 인구가 12억 명이 되니까. 경제 규모는. 근데 여기는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고대 인도의 리그 베다 우리 경전을 보면은 브라만은 어디서 최초 신과 인간인 뿌리샤의 입에서 태어나. 브라만은 크샤트리아는 겨드랑이에서 태어나. 이 신의. 그 다음에 바이샤는 허리에서 태어나. 수두라는 발에서 태어나. 그래갖고 입에서 태어나고 겨드랑이에서 태어나고 허리에서 태어나고 이 네 계급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 네 계급이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딱 보면은 브라만은 얼굴 색깔이 달라요. 크샤트리하고 브라만 얼굴 색깔이 달라. 그리고 우리가 늘 인도 사람 까맣게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수두라.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네 계급이 결혼도 서로 할 수가 없어. 지금도 그런 시대를. 그러니까 이 인도는 더 골치 아픈 게, 뭐가 골치 아프냐면은 파키스탄은 이슬람을 주로 믿고 인도는 힌두교를 믿었어요. 근데 이게 원래 한 나라였어. 영국 식민지 때는. 근데 독립을 할 때 이게 갈라져요. 그래서 이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매일 그렇게 싸우고 그러는 게 그 종교 때문에. 그렇죠. 식민지가 끝나고 난 나라들을 보면은 아직도 혼돈 속에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상도 못할
만한 그런 혼동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자기네들끼리 아직도 자기네들끼리 뭐 서로 폭로하고 마약하고 뭐 그냥 뭐 빈부격차 심하고 그런 거에 비교하면 대한민국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 모든 과정을 굉장히 빨리 극복했다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도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많죠. 근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앞으로 10년 내지 15년 후면 거의 북유럽, 핀란드나 덴마크 수준으로 저는 올라갈 거라고 믿어요. 내가 지금 잠비아가 1965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했거든요. 이 사람들 대화한 거 하나 없어. 여기서 뺏어간 건 구리, 주석, 이거 싹 뒤에가서. 그리고 그 나라 발전시킨 것도 하나도 없어. 그냥 뺏어만 간 거야, 뺏어만. 우리가 이 세계 지도를 놓고 보고 배우면은요, 이게 또 스페인, 이게 다 스페인 스페인은 완전히 지금 찌그러진 나라 중에 하나예요. 포르투갈도 할 얘기가 많은 나라예요. 포르투갈이 이 브라질 식민지를 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뺏어갔는데 포르투갈 가고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아요. 근데 왜 가난하게 사느냐 하면은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는 16세기에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갖고 와서 국가 기반 시설 하나도 안 만들어놨어. 그리고 그냥 흥청망청 먹고 파티하는 데 쓴 거야.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돈이 무역 흑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근데 지금 이거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데 쓰면은 우리나라도 부분이 기울어질 거예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길 뚫어놓고, 그 다음에 통신 잘해놓고, 그 다음에 토지 정리 잘해놓고, 이걸 잘해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토지 정리를 한 번 더 해야 돼요. 이 산림은 다시 한번 전 세계에서 산림 녹화 성공한 나라는 유엔에서 딱 한 나라 있다고 그러죠.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산림 녹화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 이 산림 녹화가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한 건지 몰라요.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녀봐도 우리나라처럼 산림이 이렇게 녹화가 잘 된 나라가 없어요. 전 국토에. 기가 막힌 거예요. 시모님 웬일 오늘은 대한민국 칭찬하라고 대통령 목도 안 하고 보내준다고. 세 번째 시간에 할 거예요. 근데 무조건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긍정적인 면이 참 많은 거예요. 그 긍정적인 면을 봐야 돼. 어쨌든 이 대형 제국, 대형 박물관, 우리나라 것도 많이 가 있어요. 근데 대형 박물관에 내가 잘 아는 방자 6기 그릇 아시죠? 방자 6기 인간문화재 1호인 이봉주 선생님 할머니가, 이봉주 선생님이 밀라노에서 방자 6기를 이게 우리 이봉주 선생님이 만드신 징이에요. 근데 이 징이 크고 그 다음에 또 조그만 것까지 밀라노에서 전시회를 했어요. 선생님이. 이게 세계적인 거예요. 이 소리가 참 좋거든요. 근데 큰 징하고 조그만 종하고 이렇게 쫙 해갖고 연주를 했는데 그 대형 박물관에서 이 연주를 보고 이거를 자기네 박물관에 소장품으로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한국 2번이나 왔대. 그래갖고 할아버지가 그 세계적인 박물관에서 내 작품을 전시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냥 줄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안 된다고. 우리 선생님 작품 그곳에 놓을 수 없다고. 정말로 전시하고 싶으면 사라고. 이 선생님 작품 이거 비싼 건 2억 하거든요. 그냥 그 돈 주고 사가라고. 난 그 할머니가 그렇게 말하는데 이야. 그래서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 배움이 없는 늙음은 헛된 늙음이에요. 배움이 없는 늙음은 헛된 늙음이야. 이 할머니는 그 대형 박물관에, 그러니까 내 남편의 그 귀한 작품을 안에다 놓고 싶지 않다는 거야. 살려면 돈 내고 살아 이거야. 돈 내고. 어쨌든
그 인도, 그 경제 규모가 그렇게 크지만은 뉴델리, 올델리가 있어요. 근데 뉴델리를 가보면은 우리나라 강남하고 똑같아요. 올델리를 가보면은 거지야, 거지. 완전히. 우리나라는 지금 뭐 서울, 뭐 강남, 강북 있는데 상파울루나 리우데자네이루나 그 다음에 뉴델리, 올델리나 이 정도로 우리나라가 불균형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요즘 도시 재개발하는 거, 뭐 어쨌든 뭐 아파트,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 현실이야. 고층 아파트 뭐 있니 없니 많으니 적으니 나는 우리나라 현실로는 아파트가 대안이라는 생각 들어요. 아파트가. 예. 어쩔 수가 없잖아. 땅이 좁은데. 뭐 어떻게 할 거야. 이쪽은 요거 10만 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요 나라에서 5천만 명이 사는 데에다가 3만 달러 국민소득 하는데 여기다 물론 다 흩어져 살면 좋아요. 그거는 우리가 꼭 나가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 이 독일은 어디 보자. 어떻게 그린 거예요? 독일은 아예 빼먹고 그렸네. 이 독일은 8천만 명의 인구가 그런데 2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없어요. 제일 큰 베를린이 300만이고 나머지는 다 100만이야. 그러니까 전국토에 흩어져서 사는 거야. 독일은 전부. 아니 우리는 서울이 1000만, 그 다음에 부산 450만, 대구 350만, 인천 300만, 막 그렇잖아요? 근데 독일은 300만 넘는 도시는 베를린 딱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다 100만 이하야. 그러니까 전 국토에 흩어져서 사는 거죠. 전 국토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다음에 할 일이 뭐냐? 다음에 할 일은 전 국토에 사는 거야. 흩어져서. 그래갖고 고속철이 연결이 돼갖고, 지금도 2시간 내에 들어있잖아요? 고속철이 싹 연결돼갖고 서울도 30분, 1시간 내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다 그렇게 해놓은, 그러니까 벌어온 돈으로 그렇게 해놓는 게 그 다음 숙제야. 그래서 전 국토, 이 좁은 나라 전 국토에 다 흩어져서 살면은 대한민국 오염도 없고 빈부격차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할 일은 뭐냐면은 전 대학을 서울대학으로 이름을 바꿔야 돼. 내가 보니까 없애는 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전 대학을 서울대학으로 바꿔갖고 서울 1대학, 서울 2대학, 서울 3대학. 그래서 너 지금 어느 대학 다녔나? 서울대학 다녔다고. 전 대학. 아니 프랑스는 파리 1대학, 파리 2대학, 파리 3대학, 파리 6대학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우리가 이제 생각을 이제 엄청나게 바꿔야 돼. 그러면 우리나라는 정말로 노르웨이나 핀란드나 덴마크 같이 국민들이 악바리 같이 안 살고 낼 세금 내고 받을 거 받고 그렇게 살아간 거죠. 어쨌거나 하여튼 식민지 생활을 하던 나라 중에 안정되게 사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 안정되게 우리나라 이 경제 규모까지 안정되게 올라온 나라가 그렇게 많잖아요. 또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간 나라 중에 다른 나라 침략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어? 미국, 다른 나라 내가 얘기했잖아. 멕시코 땅 뺏어갖고 그 황금의 엘도라도 캘리포니아 거의 엘도라도거든요. 황금의 땅. 네, 그래갖고 금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 거기 뺏었지. 그 다음에 이 중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다 똑같아. 다른 나라 다 침략해서 거기서 물건 뺏어 와갖고 지금 저 국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른 나라 침략한 적 한 번도 식민지 만드는 적도 우리 힘으로만 여기까지 올라온 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딱 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예요.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름이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갖고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대단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제 제 이 강의가 왜 이제 제가 한 이걸 10번에 걸쳐서 이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10번에 걸쳐서. 그러면은 이렇게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고 독립을 한 나라 중에 5천만 넘는 가운데서 3만 달러 넘는 나라가 7나라가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고 그 위로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짧은 기간 동안 독재가 가장 짧았던 게 우리나라예요. 한 30년, 35년 정도 우리가 보거든요.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독재를 없앤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 동안 아픔도 많고 고통이 많은데 다른 나라들은 아직도 군부 독재가 있는 나라가 천지예요. 아직도. 그러면은 아시면이 우리는 좀 수준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1950년 6.25 전쟁 끝났을 때 1950년 6.25 전쟁 끝났을 때 잠비아보다 못 살았어요. 잠비아보다. 내가 다니는 잠비아보다 못 살았어. 근데 우리나라는 그 60년, 70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거는 기적이야. 기적. 정말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다. 그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3만 달러의 의미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6.25 전쟁 끝나고 폐허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극복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 어려운 그 상상도 못하는 어려운 걸 어떻게 넘어왔는지, 그래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황창현 신부님 말씀 어떠셨나요?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삶의 지혜가 되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바로 플라톤의 항상 비밀로 해야 하는 6가지입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면 오늘도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타인의 결점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세요. 타인을 비판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자존심이라는 폭발물을 다루는 것과 같아서 쉽게 폭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폭발은 때때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비판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비판을 받은 사람은 방어적으로 변하고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비판은 위험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자존감을 손상시키며 원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수십 년간 가슴속에 남아 상처가 됩니다. 비판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남을 판단하지 않으면 나도 판단받지 않을 것입니다. 남의 허물은 그 사람의 대인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니 남의 잘못을 보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세요. 둘째, 자신의 개인적인 사항을 과도하게 공개하지 마세요. 남들과 어울릴 때 기억해야 할 것은 각자에게 자신만의 생활 방식과 취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그들의 생활 방식이나 취향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아야 하며 남의 삶에 무분별하게 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나에게도 해당됩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내 사생활에 큰 관심이 없으며 내 삶을 과도하게 드러내는 것은 남들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이기적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사생활보다 자신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당신의 사생활이 아무리 흥미로워도 사람들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가벼운 이야깃거리로 전해질 뿐입니다. 이렇게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가면 결국 나에게 상처로 돌아올 뿐이며 이로 인해 얻는 이득은 없습니다. 셋째, 자신을 자랑하지 마세요. 신이 인간에게 한 개의 혀와 두 개의 귀를 준 것은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듣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생각 없이 내뱉은 자랑은 예상치 못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상대방을 질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책임은 자랑을 한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일이나 성과에 대해 말할 때는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 말이든 해도 좋다. 그러면 내가 너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에는 그들의 심리와 성격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소크라테스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넷째,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마세요.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갑니다. 질병은 입을 통해 들어오고 화는 입을 통해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약점을 이야기해야 할 때도 모든 것을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알려도 괜찮은 말과 숨겨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상대방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상대를 관찰하며 한 번 더 생각하면 말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이 섭니다. 5번째,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돈보다 더 사람의 사기를 꺾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돈에 대한 걱정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돈 이야기를 꺼내지 마세요. 만약 그 친구가 당신보다 가난하다면 그는 당신을 질투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반대로 당신보다 부자라면 당신을 천박하게 여기며 내심 경멸할 것입니다. 이것 또한 관계를 손상시킬 것입니다. 당신의 재산을 자랑하는 것은 결코 관계를 개선시키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친구에게 상처를 입히고 관계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옛말에 사람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번민, 말다툼, 텅 빈 지갑이지만 그 중에서도 텅 빈 지갑이 가장 큰 상처를 입힌다고 합니다. 이 말을 결코 잊지 마세요. 6번째, 당신의 목표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세요. 타인에게 당신의 목표를 이야기할 경우 부정적인 결과로 돌아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소중한 힘을 낭비하게 됩니다. 당신의 의지와 의욕을 꺾을 위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의 조언이나 의견은 당신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원대한 목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당신의 목표에 대해 질투를 느낄 것이고 그 결과로 당신의 목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의도적으로 깎아내릴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뛰어난 업적을 이루려는 사람들을 경계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짓밟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목표를 남에게 말하는 것은 당신의 목표를 멀어지게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할 필요가 있을 때만 말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충동적으로 아무 말이나 내뱉습니다. 시작이 반인데 시작도 하지 않은 일에 대한 목표를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마음 평안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싶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좋은 차를 사고 비싼 시계를 차고 SNS에 멋진 사진을 올리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더 인정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유명하다고 해서 굳이 그걸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굳이나 성공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SNS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봅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걸 보여주는 사람들은 언제나 뭔가를 팔고 있습니다. 강의를 팔든 자기 브랜드를 홍보하든 아니면 단순히 자기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하든 간에 결국 목적이 있는 거죠.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자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해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괜히 잘난 척했다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시기와 질투를 받거나 쓸데없는 오해를 사는 게 더 피곤합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굳이 떠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서 찾아옵니다. 반대로 실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포장하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실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시끄럽게 굴지 않습니다. 반대로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고 다닙니다. 이걸 좀 더 현실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동창회에 나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잘 됐다고 나타나서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랑하는 사람. 처음에는 다들 와 대단하다 하고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대부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 뭐 저렇게까지 티를 내? 결국 그런 사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굳이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굳이 남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하고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결국 나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건 원래 조용한 겁니다. 내가 잘 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행동과 태도에서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더 진짜 성공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도 얻고 때로는 상처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가 필요해서 맺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래야 한다고 배워서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어릴 땐 친구 많으면 좋다고 하죠. 사회생활에서도 인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변을 보면요.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이번엔 또 무슨 부탁일까 싶고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올 때마다 이걸 또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고민하죠. 관계가 많아질수록 책임과 피로도 함께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줄이면 외롭지 않겠냐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 속에 있을 때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대화가 컥 돌고 속마음을 나누지도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더 외롭다고 느끼죠. 그렇다고 당장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릴 순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관계와 그냥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번 나한테 부탁만 하고 정작 내가 어려울 땐 연락 한 번 없는 사람. 내가 실수하면 뒷담화를 하면서 내 앞에서는 웃는 사람. 이런 관계를 굳이 계속 이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가끔은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우연히 어떤 사람과 친해졌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은 걸 털어놓는 사람들 있죠. 자기 속사정부터 가족 문제, 직장 고민까지 쏟아내는 사람들. 이런 경우 두 가지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그냥 감정적으로 의존할 사람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떠보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이런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사실 친밀함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데 초반부터 급격하게 가까워진 관계는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사소한 일로 틀어지고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억지로 맺지 말고 굳이 유지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편한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서히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정말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인간관계를 줄이면 나중에 나 혼자 남는 거 아니냐 걱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남아있는 관계들이 더 단단해지고 가치 있게 느껴질 겁니다. 예전엔 인맥이 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죠.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많으면 그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적당한 거리, 적당한 선. 이걸 잘 지키는 게 결국엔 가장 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아닐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억지로 맞춰주고 있는 관계는 없는지, 관계를 줄이면요,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진 만큼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 너무 많은 걸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정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돈이 많으면 좋으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돈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문제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반드시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예전에는 돈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는데 이상하게 그때가 더 여유로웠던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유인데 돈을 벌면 벌수록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을 사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고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해 또다시 일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뭔가를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없어 보이기 싫으니까 혹은 그냥 기분 전환을 위해서 소비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런 소비를 할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를 하죠. 이 정도는 나를 위한 투자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소비가 진짜 나를 위한 소비인지 아니면 그냥 사회가 만든 기준에 끌려가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스마트워치도 있어야 하고 무선 이어폰도 필요하고 태블릿도 있어야 할 것 같고 하나를 사면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지는 시기예요. 사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광고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걸 사야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걸 사고 나면 어때요? 처음 며칠은 좋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걸 사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물건이 우리를 오래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거든요. 특히 요즘은 SNS가 이런 소비 심리를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나 새로 샀어 하고 자랑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SNS에 올리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도 다 뭔가를 사서 올리고 나도 따라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도 사실은 나와 똑같은 기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남을 부러워하는 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사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결국 끝없는 비교와 소비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내가 지금부터 딱 1년 동안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 아마 처음에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사고 싶었던 걸 참아야 하니까. 그런데 그걸 몇 번 참고 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굳이 이걸 안 사도 괜찮네? 그렇게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돈이 쌓이겠죠. 그런데 돈이 쌓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우리 주변에는 소비를 부추기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건 해볼 수 있습니다. 뭔가를 사고 싶을 때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걸까? 아니면 그냥 순간적인 욕심일까? 만약 그 질문을 던졌을 때 5초 안에 당연히 필요하지 라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그건 없어도 되는 물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필요한 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남들이 만든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내 시간을 팔고 있는 걸까? 소비를 줄인다는 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결국 내 삶의 선택권을 되찾는 일이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게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요즘 SNS 없이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출근길에도 SNS를 보고 잠들기 전까지도 계속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때로는 초조해지기도 하죠.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 한번 보세요.
맛집에서 멋진 음식을 먹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서 저런 사진을 올리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행복해 보이고 싶은 걸까요? 실제로 SNS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진이 뭔지 아세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순간들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모습이나 출근길에 지친 얼굴, 어제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사진 같은 건 잘 안 올리죠. 대신 멋진 레스토랑, 명품 가방, 고급 호텔 같은 것들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SNS는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SNS에서 보는 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아니라 편집된 일부 장면이라는 겁니다. SNS는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나 영화처럼 잘 꾸며진 장면들만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하구나 하고 착각하죠. 예를 들어 SNS에서 한 친구가 해외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찍어 올렸다고 해볼게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정작 그 친구는 사진을 찍고 나서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고 여행 비용을 감당하느라 카드가 걱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이 쌓이면 결국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조용히 살아도 괜찮았는데 SNS를 보고 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괜히 불안해지죠. SNS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비교 심리를 자극합니다. 남들이 가진 걸 나도 갖고 싶게 만들고 남들이 하는 걸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 필요하지도 않은 걸 사게 되고 무리해서라도 화려한 곳에 가게 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간단합니다. SNS에서 보이는 것들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는 걸 멈추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밤마다 사업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사람도 많아요. 반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결국 행복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SNS를 덜 보면 덜 불행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루 종일 남의 삶을 보면서 비교하는 시간을 줄이면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SNS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은 남들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됩니다. SNS에서 남들의 화려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삶일 뿐이다. 그러면 조금은 편해질 겁니다. 사람들은 다들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가만 보면 정말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서 살고 있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다들 이런 걸 목표로 삼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온 방식과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안에서 자라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고 결혼도 적당한 때에 해야 하고 마치 인생이 정해진 수순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 나 스스로 정말 원하는 걸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남들이 정해놓은 목표를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남의 기준에 맞춰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오죠. 어릴 땐 성적이 목표였고 사회에 나와서는 연봉이 목표였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 교육이 목표였는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계속 뭔가를 이루긴 했는데 정작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오랫동안 남의 기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막상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하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남이 정한 기준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비싼 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정말 내 필요 때문인지 아니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인지 한번 따져봐야 해요.
만약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 그건 내 기준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남들의 평가를 받죠. 그 나이에 그런 걸 시작한다고? 지금 그게 가능하겠어? 이런 말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신경 쓰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남의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참고할 수도 있죠. 하지만 최종 결정은 항상 내 몫이어야 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 그렇게 해야 내 삶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내가 한 선택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나서도 후회하죠. 괜히 이걸 했나? 이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선택이라면 그 선택이 틀렸다고 해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실수하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실수를 두려워하는 이유도 결국 남의 시선 때문이에요. 내가 실패하면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런 걱정이 더 크죠. 그런데 남들은 생각보다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남들은 자기 삶을 사느라 바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면서